안녕하세요. 제가 금년에는 지금 1월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3개월 했는데, 제 나름으로는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 뭐 했죠? 상속세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하고, 지금 오늘은 뭘 하느냐 하면, 부가가치세 먼저 하려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가가치세만 얘기하려합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꽤 복잡해요. 어렵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세금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은 별로 부가가치세하고는 크게 지금 인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부동산 임대해가지고는 뭐 부가가치세도 큰 문제 안 되니까. 근데 부가가치세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업 하시는 분은 이 부가가치세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문제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만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남은 시간에 국세 기본법 중에서 이놈의 세금 언제 없어지나 그 대목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오늘 이제 제 강의는 마감해요. 그래서 그 마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든지 마감할 때가 되면 지나간 것이 자꾸 이렇게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찾아오고 마감은 뒤에 그러면 뭘 할 건가 이런 거 생각되고 인생 문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병철 회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병철 회장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이 돈 버는 걸로 성공한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일 부자니까. 제일 큰 기업이고 제일 큰 부자고. 뭐 지금은 아들이 부자입니다만은.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은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세상에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이분이 돌아가실 무렵이 가까우니까 마감할 때가 가까우니까 그 양반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했느냐면 마감할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인생이 뭐냐 내가 그동안 평생 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내가 할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인생 문제를 누구한테인가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듣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물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어떤 신부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신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정의채 신부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한테 마지막에 이제 이 신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 질문서를 보냈어요. 정식으로 써서. 그 질문서를 보니까 24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24가지. 전부 인생 문제예요. 자기가 다 살고 보니까 이제 뭘 물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를 가서 물어본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걸 마침 봤어요. 보니까 24가지를 물었는데 맨 첫 번째 물어본 것이 신이 과연 있느냐. 신이 있다면 자기도 믿고 싶죠. 근데 그분이 아마 그러니까 종교, 우리처럼 그냥 우리의 그 풍속에 유교 생활은 했겠지만은 다른 것은 안 했던 모양이죠. 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그걸 증명을 해봐라. 어떻게 증명을 해봐라. 증명을 하면 내가 믿겠는데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하느냐. 근데 가령 신을 믿는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신이 있어서 그걸 믿는데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 못하니까 신이거든요, 사실은. 증명되면 그 신도 아니죠. 그렇죠? 영원히 우리가 지금 숙제예요. 근데 이분이 첫째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24문제 중에.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한번 입증을 해봐라. 그게 첫째 질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가니까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고, 중간쯤 가니까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무슨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럼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럼 부자는 악인이라는 얘기냐? 나 같은 부자 그러면 악인이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중간에 하나 나오고. 또 재미있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미친 사람 같은 사람 많더라. 광인이 많더라. 그 사람은 왜 신을 믿고 사는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느냐.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24가지.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24번째. 마지막 질문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건 과연 오느냐? 이런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 이런 4가지, 24가지를 그 정의체 신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정의체 신부도 이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병철 회장이 이걸 자기 답변을 알아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안 해주고 오랫동안 이 질문서를 쥐고 살았어요, 그냥. 안 하고. 그 질문을 받을 때 정의체 신부는 벌써 67세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뒤에야 이제 자기도 이제 노인이 돼서 내가 답변을 못했지만 누군가 답변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하고 다른 신부한테 그걸 넘겨줬어요. 사실은 이병철 회장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못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 당신이 한번 답변서를 만들어봐라 하고 주었어요. 그 질문을 또 이어받은 신부가 차동엽 신부라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방송에 보면 말도 잘하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분은 말이요, 본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신학대학도 유학으로.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왔는데 워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강의도 지금 잘해요. 이분한테 이제 넘겨주고 갔어요. 그래도 이 신부 중에 당신이 대답해야 할 것 같다 해서 넘겨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신부가 할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시고 정의체 신부도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답변서를 만들었어요. 그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요새처럼 애들 시켜서 너 타자 좀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질문서를 타자를 안 하고 질문서를 썼어요. 두터운 볼펜으로 사인펜으로 이렇게 썼어요. 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손수 쓰신 것 같지는 않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시켜 쓴 것 같아요. 글씨 아주 잘 썼어요. 24가지. 그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복사한 걸.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종말이 과연 있느냐 오는 거냐 하고 물었는데 이 차신부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다. 자기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없으면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철학은 잘 모르지만 철학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인식론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철학에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이고 세상에 많은 이 존재가 과연 또 뭐냐 하는 걸 봐야죠. 2번째는 이제 인식론인데 인식론에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존재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없잖아요. 태어나서 네가 세상을 인식하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다. 이게 인식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차동혁 신부도 맞아요. 내가 죽으면 그때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내가 강의 마감한다 생각하니까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하고 세상을 마감하고 갔는데 근데 공교롭게 말이죠. 이병철 회장이 이 질문서를 내놓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이분은 뭐 대답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는 숙제예요. 그렇죠? 그 양반도 대답 못 들어보고 갔으니까 영어는 숙제고 처음에 질문서 받은 정의체 신부도 자기가 답변 못 해주고 갔으니까 영어는 숙제고 차동엽 신부가 대답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재미없어요. 이 대답이. 완벽하지도 못하고. 여기 대답이 꽤 완벽한 대답이 나왔으면 여러분한테 카피해서 하나씩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대답 들어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뭐 우리 생각이랑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대답을 죽으면 세상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요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죠. 그 불란서의 유명한 학자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연구하다 끝내 마지막에 못하고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뭐냐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제목이 붙었다고 그랬죠.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알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 카레르 생각이나 지금 이병철 회장 생각이나 이 신부 생각이나 전부 영혼은 숙제예요. 영혼은 숙제. 예. 알 수 없는 존재. 그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도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에 있는 것이 다 막 튀어나왔는데 열지 말라고 했는데 기회 열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좀 사투리로 얘기하면 방정 맞거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좋은 건 다 튀어나갔어. 그때야 그냥 불이 나게 꽉 닫았더니 한 가지만 아직 안 튀어나왔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희망만 안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가 뭐든지 마감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세금은 그러면 언제 없어지느냐? 그걸 마지막에 강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금 때문에 골머리 아프란 말이야, 날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이제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받아보니까 전부 이렇게 이마 찡그리고 오는 거예요, 내 사무실 찾아오려면. 왜 저렇게 찡그리고 오느냐? 근데 요즘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그 본래 권력의 의지란 게 사람 속에 있어서, 존재 안에 있어서 그냥 끊임없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끊임없이 그 길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생각해 볼 일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 본 교재로 넘어갑시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보시죠. 여기도 이제 여러분 임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에만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이 개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자로서 맨 첫째 요건이 뭡니까? 사업자다. 이게 사업자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여러분이 그 집을 판 행위가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안 내요. 근데 나는 집을 파는 걸 직업으로 한다. 팔고 사고 팔고서. 그러면 어때요? 사업자, 그래서 하면 돼요. 똑같은 주택을 팔아도. 그렇죠? 그 대전제가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제 이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낸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건. 용역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해주는 거. 일하고 돈 받는 거. 이게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든지 내가 일을 해주든지 그냥 일을 공급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생긴다.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재화는 뭐냐? 유형명은 모든 물건이다. 재화. 용역은 바로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일을 하더라도 이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용역.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용역이겠어요? 다 월급쟁이들 다 가서 일해주고 월급 받죠. 그게 용역이 아니에요. 이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만 용역이냐? 그 일을 해주는데 도급제로. 일 다 끝내줄 테니까 당신은 얼마 줄 거요?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도급제로 하고 받는 일만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급. 제가 요전에 그 일본식 용어, 우리 용어 자주 얘기했죠. 옛날에는 도급이란 말 대신 뭐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 용어로는 뭐예요? 청부입니다. 청부.
지금도 다 청부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건설업자들은 청부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청부가 일본 영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도급입니다. 도급. 그러니까 도급제로 일을 해줄 때는 과세가 되지만은 우리가 월급을 받고 월급쟁이로서 일을 해줄 때는 그건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뭐냐 하는 게 밑에 그 그림이 있죠. 사업자는 크게 나누면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가 아까 세금을 낸다 그랬는데 다 내는 게 아니고 세금을 안 내는 면세 사업자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다시 분류하면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 그 일반 과세자나 과세자한테 부가세를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과세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세율이 다르고. 이게 이제 사업자의 개념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부가가치와 세액 계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잖아요. 한문으로 써봅시다. 부가니까 여기까지만 무슨 뜻이에요? 부가. 더 붙었다 그런 얘기죠. 더 붙었어요. 부가가치세 그랬죠. 가치세. 그러면 더 붙었는데 뭐가 더 붙었어요? 가치가 더 붙었다. 가치가 더 붙은 데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더 붙었다. 근데 영어로는 거꾸로 써요. 영어로는 VAT, 약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V는 이제, value, 가치. 여기는 added, 더 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기는 tax고. 그러니까 거꾸로 온 거예요. 우리말하고. 그렇죠? 가치가 붙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게 더 오히려 맞는 얘기죠. value, 가치니까. 가치가 더 붙은 세금이다. 맞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붙었다, 가치세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되죠? 문법이 이렇게 거꾸로니까 영문법하고 우리가 거꾸로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영문법처럼 이렇게 거꾸로 해요. 그래서 이제 본래는 가치가 붙었다고 해서 영어로는 VAT인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가치 부가세라고 안 하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가 뭐냐는 얘기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치가 어떻게 붙었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공급, 뭐든지 공급을 한다 그죠. 공급 가액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 내가 판 거. 공급 가액, 공급 가액. 공급 가액에서 뭘 빼요? 공급 받은 가액을 빼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매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거. 그건 이제 어린애들도 하죠. 사다가 파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게 부가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부가가치. 부가가치란 말은 이 부가가치세가 생기면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이 부가가치를? 세법에서는 VAT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이게 마진이에요. 마진. 마진이 마냐 정자 그러죠? 이게 마진입니다. 마진. 이것이 우리가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부가가치. 그럼 부가가치에다 세금을 매긴다 그랬으니까 부가가치 곱하기 부가가치 세율이 얼마예요? 10%죠. 요만큼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고 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응? 어떻게 합니까? 공급가에 내가 팔 때 여기다 10%를 곱해서 당신은 세금 부가가치세 붙여야 되니까 10% 더 주시오. 이렇게 해서 팔죠. 여러분 임대료 받을 때 어때요? 임대료 1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내가 내야 되니까 10%더 주라 해서 11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이것이 이제 매출세액이다. 그래서 이것은 매출할 때 받은 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이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내가 이제 사올 때죠. 사올 때 나한테 판 사람도 10%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사올 때 10% 더 줘야 사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매입세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무서에다 낼 세금을 계산할 때는 요렇게 계산해요. 요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요만큼을 납부하라.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나 이렇게나 여기서 일치해야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부가가치를 미리 계산해서 10% 내는 거나 여기다도 10%로 여기다도 10%에서 여기서 여기 빼는 거나 여기 와서 일치해야 돼. 맞죠? 그 이론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래서 부가가치세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안 해요. 계산을. 그리고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출세액에 대해서 우선 세금 계산서를 꺼내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줘야 되죠. 매입세액은 어떻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또 내가 받아야 되죠. 내가 세금 계산서를 저 사람한테 준 합계액에서 내가 세금 계산을 단사한테 받아온 합계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랍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나 답이 똑같은데 왜 꼭 뒤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 세금 계산서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세금 계산서 때문에 지금 탈세를 옛날같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의 원리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일치해야 맞는데 그러면 왜 일치 안 하느냐. 그래서 넘어가시면 공급의 특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게 공급한다는 말을 썼죠. 근데 공급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첫째 보시면 공급으로 버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공급은 아닌데 매출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매출로 봐라. 그래가지고 세금 내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보면 보니까 경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게 뭐냐면 내 건물 압류당해가지고 경매당했어요. 빚 때문에. 빚 때문에 압류당하고 경매당해서 다 난 돈 한 푼도 못 참고 다 넘어가 버렸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부가 세금 내라. 나 한 푼도 없이 다 달아나 버렸는데 부가세 내라. 왜 그러냐? 경매를 했다는 얘기는 당신이 판 거나 똑같은 거다. 그걸 팔아서 빚을 갚은 거다. 그러니까 공급으로 보고 세금 내라 이렇게 나.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수용도 마찬가지. 토지 수용된 경우에. 수용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강제로 권한 있는 사람이 뺏어가다시피 가지고 돈 얼마 주고. 근데 안 팔고 싶었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받을 재주도 없죠. 그냥 가져가 버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내라. 그래서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론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한 것은 세 번째 뭡니까? 재고재화라고 그래가지고 가령 회사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문 닫았어요. 그 문 닫는 날 현재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문 닫으니까. 재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팔아야 매출세액이 생기는데 안 팔고 그냥 쌓여있는 재고인데 이것도 판 것으로 다 보고 세금 내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억울한 거죠. 잘못하면. 이런 걸 정리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본래의 공급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도 공급으로 보라는 얘기는 결국 세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사업양도라고 돼 있죠. 사업양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개별적으로 이건 얼마, 이거 얼마 쳐서 판 게 아니고 내가 하던 사업,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통째로 그냥 얼마 다 넘겨줬어. 그 경우는 되게 어떠냐면 내가 장부를 했는데 장부에 뭐가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고 빚이 얼마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당신이 다 인수해 가라. 이게 포괄양도예요. 그럴 때는 재고에 대해서 세금 안 매긴다. 근데 이게 이제 시비가 많아요. 그럼 다 넘어갔느냐, 일부만 넘어갔느냐. 이게 시비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거기 종업원까지도 다 넘어가야 이게 포괄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시비가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법률에는 다 넘어가면 부가가치세는 안 매긴다. 그러니까 요거 뭐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조금 건물이라도 이렇게 넘길 때는, 팔 때는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매매하고 나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방금 재고. 꼭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이렇게 안 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건물 팔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소유권은 변동이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남한테 넘어간 것 같지만은 없으니까 이건 세금 안 낸다. 이런 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의 골격입니다. 기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면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정리할 때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업 그만해. 폐업해버렸어. 하고 만심하고 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무가 얼마 남고 있는데 그거 다 판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리고 아주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회사 못해서 문 닫고 갔는데 세금만 나중에 이렇게 남은 게 많이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세법이라는 게 특수한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면세. 이것은 글자 그대로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제일 전제할 때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다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 예외를 인정해 줘서 이런 건 과세 안 한다 하는 것이 면세입니다. 그 면세 대상이 어떤 거냐면 토지.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 사실은 부가가치는 토지가 더 많이 붙는데 일단 토지는 면세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기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다까지 세금을 매기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만일에 토지에다도 부가가치가 매긴다면 여러분 건물 팔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이 내죠. 여러분이 부가가치 세금을 건물을 팔고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건물 부분만 내고 토지는 면세니까 안 내니까 그렇지. 토지도 부가세를 낸다면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그 국부를 생산하는 원초적인 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이건 빼자 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런데 좀 미묘한 것은 토지를 매매할 때는 면세인데 토지를 임대하면 또 과세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임대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물 임대하잖아요. 그 임대 가액 속에는 토지 가액하고 건물 가액하고 합쳐서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료 중에 토지 부분이 차지하는 게 상당하죠. 오히려 많을 수도 있죠. 그 토지는 면세예요.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러니까 임대는 그러면 토지 가격도 결국 부가세를 매기는 결과가 되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 전체에다 매기니까 결국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도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매매할 때만 과세를 안 하고. 2번째는 이제 농축수 임산물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원시생산물이라고 그러죠. 원시생산물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1차 산업생산물. 이런 것은 지금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 음식물 이런 건 다 면세죠. 그 다음에 미가공 식료품 이랬는데 부동산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들어두면 좋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그러니까 아까 원시 생산물 상태로 팔 때만 면세예요. 그냥 쌀로 팔고 보리로 팔고 나무 베어서 팔고 이것만 면세지 거기다 가공을 해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면 또 그때부터는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가공 식료품. 가공 아직 덜 된 상태에서는 안 한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말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요새 여러분들이 커피만 좋아하시는데 저는 보리차 좋아하거든요. 보리차. 커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보리차니까 아까 보면 보리도 이렇게 농산물이니까 처음에 세금 안 냈어요. 아니 농산물인데 무슨 세금 내냐 아까 면세라고 했는데. 근데 세무서에 세금을 매겼어요. 농산물이 왜 매기느냐? 가공했다. 아니 가공이 아니라 보리쌀이 그대로 둥둥 떠 있잖아요. 차 속에. 열을 가한 건 다 가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땅 먹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열을 가공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달걀도 생계라는 면세인데 쪄서 팔면 과세한다는 거예요. 열을 가해요. 이거 가공이다. 재밌는 얘기 많이 있어요. 요새는 열차를 타보면 홍익회라는 게 없어졌어요. 홍익회라고 차 속에서 열차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 계란을 제일 많이 판 회사가 홍익회예요. 전국의 열차 속에서 다 파니까 제일 많이 팔아요. 그 홍익회가 몇 억을 얻어맞았어요. 부가가치세를. 그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란 파는데 세금 내라. 근데 계란은 뭐예요? 축산물이죠. 1차 산업이죠. 그래서 홍익회가 안 냈는데 그러면 쪄서 판 것만 내라. 생으로 판 건 안 내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세금은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취소됐을까요? 정부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홍익회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홍익회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미리 쪄서 판 건 과세한다고 법률에다 명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국민들은 다 이게 축산물이니까 면세된 걸로 아는데 이제 와서 과세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왜 이 사람 지게 했느냐. 법원에서는. 이 국세기본법, 이따 국세기본법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세기본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하지만 형식을 존중하지 말고 실질이 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실질적으로 축산물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신들이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해석을 했단 말이죠. 쪄서 판 건 과세해야 되는 새로운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 해석은 언제든지 이 해석이 나온 장래에만 그걸 적용해야지 오늘자로 해석을 해놓고 지나간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소급 원칙이라고 그러죠. 소급하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정부가 졌어요. 그리고 부가세 아주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얘기에다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관심 있는 주택. 주택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그러면 보통 건물만 얘기해요. 원칙으로는. 근데 부수 토지, 그 대지까지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와 면세 겸용자의 안분 계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그러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요. 겸용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겠냐. 이건 안분 계산 방법을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택 쪽이 더 크면 다 주택으로 봐주고 다 면세로 봐주고 건물 쪽이 크면 구분해서 건물 따로 하고 똑같을 때는 또 따로따로 면적 비율로 하라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이것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좀 주의해서 들으면 됩니다. 일반 건물 있죠? 일반 건물도 토지는 면세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토지. 건물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팔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분해서 토지 쪽에는 세금을 안 매기고 부가세를 안 매기고 건물 쪽에만 매겨요. 그러면 뭘 가지고 쪼개느냐. 이렇게 그냥 토지 건물 합쳐서 내가 10억 이렇게 팔았는데 토지는 얼마고 건물 어떻게 쪼개냐. 기준시가 비례로 쪼갭니다. 기준시가를 보니까 토지가 뭐 50% 건물이 50%나 그 비율로 쪼개서 그러면 50%는 면제 또 50%는 과세 이렇게 합니다. 기준시가로. 그 다음에 면세취득. 면세취득.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집 없는 사람 때문에 주택 하나 사야 되니까 여기다 부가가세가 붙으면 10% 결국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분양받은 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분양 가격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하는 부가가세가 안 붙은 가격으로 내가 돈을 낸 거고 그걸 초과하는 거 그건 다 여러분들이 그 분양 가격에다 10% 더 붙여서 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이렇게 건물은 과세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을 살 때, 주택을 살 때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매입세액은 여러분이 부담한다면 면세가 안 되니까. 아까 25평은 이하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안 붙지만은 그 넘는 것은 거기다 부가가치세까지 우리가 더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가령 어떤 걸 살 때부터 초과되는 걸 샀는데 가령 내가 임대를 한다 앞으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한다. 그 임대는 아까 부가세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가지고 임대 사업에 쓸 거다. 임대 사업에 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까지 더 주고 샀다고 그랬죠. 그 부가가치세를 내가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 또는 앞으로 내가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되돌려 받기 위해서. 가령 내가 10억 살 때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다. 5천만 원을 되돌려 받고 싶으면 이거 앞으로 사업할 거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세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면세 사업에 쓰더라. 살림집으로 쓰고. 그러면 당신 정부에서 되돌려 받은 거 다시 내놔라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헷갈리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 되돌려 받고 싶은 욕심에서 과세 사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과세 사업으로 등록해야만 되돌려 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 임대료에 부가가치를 내야 되거든요. 과세 사업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버거워서 그럼 면세 사업으로 돌리면 언제든지 그러면 과거에 되돌려 당신 정부에서 환급받은 거 다시 내놔라 이렇게 환급해가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그걸 사후 관리를 해요. 되돌려 준 뒤에 사후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이에요. 1년에 10%씩 줄어가요. 가령 내가 그 부가가치를 되돌려 받은 뒤에 9년이 지났다. 그러면 90%는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다시 뺏어가더라도 나머지 10%만 뺏어가요. 그 기간 기다렸다가 되돌리면 상관없어요. 면세 사업으로. 이것까지 곰곰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용도에 의한 구분이 이랬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오피스텔, 뭐 오피스텔 아닌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오피스텔 같은 것은 자기가 거기 살림집으로 쓰면 면세고 가게나 사무실로 쓰면 과세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급 받고 싶어서 이건 과세 사업에 쓸 거다. 가게로 쓸 거다. 사무실로 쓸 거다 해서 환급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면세 사업에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추징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팔 때가 중요해요. 팔 때 가게나 사무실로 쓰면 소위 사업용으로 쓰면 내가 판 금액에 대해서 아까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매출세. 내가 상대방한테 받아서 줘야 된단 말이죠. 정부에다가. 그런데 면세용에 쓰면 가령 뭐 살림집으로 쓴다든지 주거용으로 쓰면 팔 때 그거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좀 요령을 부린다면 설사 그동안에 사무실로 썼더라도 팔려고 생각하면 내보내고 주거용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약속을 잘해야 돼요. 세 들어온 사람한테 당신 반드시 살림집으로만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안 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매매만 해도. 근데 이걸 모르고 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모르고. 이거 좀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과세용이면 팔 때도 과세해야 되고
용도가 면세용했으면 팔 때도 면세고, 그 건물 가액에 대해서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라고 했습니다. 세율. 세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입니다. 10%인데 그 밑에 간이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라고 했는데 이거 지우세요. 이게 옛날 걸 내가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2%라는 걸 지우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몇 %냐? 간이과세자. 그러면 아까 이 본질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가가치에 대한 10%를 매기는 게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영세사업자들, 조그마한 사업자들 이렇게 부가가치 계산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가가치율을 다 정해줘요. 그러면 이 당신네 사업은 부가가치가 얼마쯤 나오니까 거기에 10% 내라 이렇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 달라요, 세율이. 그래서 제가 오면서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은 부가가치율을 30% 봤어요. 임대, 부동산 임대. 여러분이 하시는 부동산은 30%. 그러니까 임대에서 순수한 부가가치로 남는 것이 30%다. 정부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일일이 계산 안 하고. 그 30%에 대한 10%를 내라, 그러면. 부가가치를 30%로 봤으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10%를 내라, 이런 거예요. 간이과세가 아닌 사람은 실제로 다 계산을 해서 내야 되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쉽게 말하자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신네 구멍가게는 부가가치율이 얼마다. 그 금액의 10%만 내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부동산은 30%에 10%. 그러니까 결국 얼마입니까? 30%에 10%니까 결국 3%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직전년도 4,800만 원 이하 수익금액이, 전년도 수익금액이 4,800만 원 이하.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부동산 임대도 작은 것들은 1년에 임대를 4,800만 원 안 나누죠. 그러면 다 간이과세자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정부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이런 지역은 4,800만 원 못 되어도 일반과세자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서울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다 10% 내야 돼요. 제가 조그마한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10% 이렇게 다 낸다고요. 현재는 조그마한 2,400으로 안 됐습니까? 아,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까 소득 계산할 때고 부가세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얘기를 좀 생략합시다. 그러면 4,800이 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으면 일반과세가 걸리고 줄면 간이과세가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는 게 이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이때 언제 해야 되냐.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재화,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재화를 인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세금 계산서를 꺼내야 되고, 용역은 일을 끝냈을 때, 완료했을 때 꺼내야 되고, 임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임대료는 언제 세금 계산서 꺼내야 돼요? 약정된 날. 대개 가령 매월 말일에 받는다 이랬으면 매월 말일에 꺼내야 되는 거예요. 돈 못 받았는데 못 받았어도 세금 계산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본래. 미수금으로 꺼내야 돼요. 이렇게 세금 내는 것은 못 받았어도 계산해서 내야 돼요. 저는 말이요, 오피스텔 하나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도 다 까먹고 없어요. 그 남들이 그 얘기하면 왜 그렇게 놔두었느냐. 아, 와서 또 어쩌고저쩌고 사정하면 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 오늘 또 뭐 문자가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못 받는데 원칙대로 오면 받기로 약정은 돼 있단 말이죠. 약정된 날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가치를 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논리하고 이렇게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 좀 할 것은 10번에 현금 영수증 교부. 이거 좀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현금 영수증. 금액이 작은 것들, 그래서 세금 계산서까지 끊을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은 현금 영수증으로 대신해 줘도 된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으로 한 것도 다 국세청에 정보가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생계산서 끊는 거나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이게 발급을 안 하면 말이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하면 얼마를 매기느냐. 벌금을 얼마 매기느냐 하면 50%를 매겨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안 끊어 주었다가 50% 50만 원을 벌금을 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의사가 글쎄 성형의사가 성형해주고 100만 원인데 그걸 안 끊었어요. 근데 그 성형하고 간 사람이 투서를 했어요. 그거 안 끊어주더라. 가지고 50만 원 벌금 물었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그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 세상에 계산서 한 장 안 끊어줬다고 내가 세금 내면 그만인데 50%를 벌금을 매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저 신문에다 글을 한번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헌법에 보면 말이죠. 헌법에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잉금지 원칙. 그것이 아무리 법률에 있더라도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것은. 아무리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법률에 있더라도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헌법에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세상에 국민들이 이렇게 몰라서도 안 끊을 수 있는데 50%를 세금도 50%짜리는 없잖아요. 상속세 말고는. 그런데 벌금이 50%예요. 그렇게 해서 재판까지 또 했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정부가 맞다고 해버렸어요. 고생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어지간한 건 다 정부 편이에요. 아주 명백한 거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하고 부가가치세 얘기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국세기본법이라는 것들 줍시다. 제가 오늘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국세기본법 이거 참고로 상식으로 꼭 세금 얘기만 한 것보다도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맨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 세법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한 30가지 될걸요? 이렇게 세금 종류가 많다고요.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고 또 국세도 뭘로 나누고 해서 이렇게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법 전문가들도 이렇게 딱 질문해서 대답 못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세금 종류가 몇 가지 되지 알아맞추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 페이지로. 어쨌든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거두어 가지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법률에 근거 없이 그냥은 못 거둬가잖아요. 근데 이 법 중에 제일 높은 법률이 헌법이죠. 헌법에서부터 근거가 있어야 세금은 받아간다. 헌법에 있는 근거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38조.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헌법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세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두 번째, 59조에 있는 것, 조세 법률주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률에 규정이 없이는 세금 거둬가면 안 된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헌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부는 세금을 거둬가고 한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내용. 그러면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거둬간다고 그러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은 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법이냐. 상식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금 얘기한다고 하고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어쨌든 세금도 법률에 의해서 받아가는 거니까 법이 뭐냐는 건 기본은 우리가 알아야 좋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1학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법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아주 압축하고 하면 딱 두 가지다.
이것도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법대 나온 사람들도 모든 법,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만 딱 요약해라.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알죠? 뭡니까? 권리 아니면 의무예요. 모든 규정을 1000가지, 10,000가지 법률을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 내용은 법률, 권리 얘기 아니면 의무 얘기예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게 이 법이에요. 세법도 마찬가지죠. 세법. 그래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또 거두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효란 얘기가 나오죠. 시효. 시효는 뭐냐면 민법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 시효가 있고 소멸 시효가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시효라고 했죠. 한문으로. 제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한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한문 풀이를 하면 아주 공부하기 쉬워요. 시효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효력이 바뀐다. 이게 시효예요. 사람이 뭐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고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는 그 사실뿐인데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은 권리가 생기고 어떤 것은 소멸하고 한다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모든 법의 내용은 권리 아니면 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변경되기도 하고 또는 소멸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권리가.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모든 법률에는 두 가지 중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의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의무가 생기기도 하고 의무가 바뀌기도 하고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시효라고 그런다. 근데 밑에 세법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또 용어가 또 다른 것이 하나 나왔죠. 뭡니까? 세척기간이라는 게 나오고 소멸시효 두 가지가 나왔죠. 이게 좀 독특해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부과권, 정부가 납세자들 세금 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부과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고 또 징수권, 이미 고지서는 나갔는데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세금, 고지서 나간 거 세금 내라. 이게 징수권이에요. 부과권은 내라고 명령하는 거고 징수권은 명령된 것을 안 내니 이행을 안 하니까 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용어를 달리했단 말이죠. 부과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고 밑에는 소멸시효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같은 거다. 결국 크게 우리가 그 원리는 이 시효라는 원리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권리나 의무가 생겼느냐 없어졌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얘기를 썼느냐. 이것도 법률 공부 한참 한 사람들도 잘 몰라요. 또 두 개다. 시간이 흘러서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제척기간이 뭐냐. 두 가지 다 그렇잖아요. 시효나 제척기간이나 다 시간이 흘러서 권리 의무의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구분하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는 말이죠. 시효는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가령 10년이 넘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건 시효 중에 무슨 시효입니까? 소멸시효죠. 10년이 가면 넘었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10년 넘은 거 안 내도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10년이 아니고 5년만 넘어도 안 내도 돼요. 안 낸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안 내도 돼요. 정부에서 내라고 해도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권리의 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중단. 또 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단은 시간이 쭉 흘러간단 말이죠. 다음 달 말만 지나면 5년이 이제 끝난다.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남았는데 독촉이 나와요. 왜 세금 안 내느냐. 또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거
다 무효예요. 무효요. 이게 중단입니다. 중단. 없어져 버려. 애써 계시는데 어떤 경우는 며칠 남겨놓고 와요. 당사자는 며칠만 지나면 이제 우리 없어진다 했는데 며칠 남겨놓고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건 다 헛거예요. 새로 지나요. 새로. 그러면 정지는 뭐냐? 정지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이때쯤 정지가 되었다가 정지 기간만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지 기간만 빼고 두 쪽이 합쳐서 그 기간이 지나면 돼요. 시효의 정지. 그러니까 시효에는 이런 정지가 중단이나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척기간이란 건 뭐냐? 제척기간. 요런 걸 인정 안 한 게 제척기간이에요. 무조건 10년만 되면, 무조건 5년만 되면 중간에 뭔 일이 있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납세 의무는 언제 없어지느냐? 지금 설명한 대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제척기간이 나오죠? 부과 제척기간. 부과라는 것은 세금 매길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는 전부 얼마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 5년만 잘 넘어가면 없어져요. 정부가 부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5년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잴 거냐 하는 얘기예요. 소득세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냐면 기간과세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이면 2017년 것을 과세하거든요. 1년 걸 모아서. 그러면 요때가 2017년 12월 31일이라 2017년 것은 요때를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고 그래요. 1년 단위로 끊어서 과세하니까 이 마지막 날이 성립되었다. 근데 이날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날까지 다 봐야, 그날 12시까지 봐야 숫자가 집합이 되니까 이날 신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기간을 주잖아요. 가령 여러분 소득세 같으면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5달간 준비해가지고 이때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5년이 아니고 이때부터 5년이에요. 신고 기한부터 계산해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뭐든지. 상속세 마찬가지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5년이지만은 예외로 거기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 자기가 아예 탈세하려고 마음먹고 이런 것이 들통이 나면 10년간 지내야 된다.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건 없어요. 다 영원히 없어져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세무서에 신고 안 낸 것도 7년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는 꼭 해야 돼요. 상속세 증여세는 본래 10년이고. 그러니까 상속세에서도 많이 차고 나오더라고요. 상속세는 어느 날 기준에서 세금 매긴다고 그랬어요? 죽은 날. 상속 개시일 기준에 세금 매기죠? 그날부터 10년이 아니고 신고 기한을 6개월을 주죠? 그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6개월을 더 해야 돼요. 근데 깜박 그거 안 한 줄 알고 요전에 이 형법 같은 것도 비슷해요. 형법. 요전에 어떤 죄인이 죄 짓고 어디 도망다니다가 시효가 다 만료된 줄 알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요 언제부터 계산하냐 이 기산점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들떠나 집에 들어갔잖아요. 자기는 다 지난 줄 알고 왔는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더군다나 부정행위를 하면 15년입니다. 50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평생에 이건 안 없어져요. 50억 원 넘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언제든지 나타나면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 탈루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밑에 징수권의 소멸시효. 아까 얘기했죠? 징수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고지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내는 것만 자꾸 거부하고 안 낸다. 이런 게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5억 원 이상은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시효 중단과 정지 얘기 나왔네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덜어는 이 기간 지나고 과세 못하는 게 있어요. 덜어는. 마지막 또 한 장이 남았네요. 이 멘트에 이것은 우리가 억울한 세금을 맞았다. 그런 경우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억울한 걸 호소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요거까지는 얘기를 생략하고 참고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내가 만일에 억울한 세금을 맞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고 잘못하면 헌법재판소에까지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제가 대충 얘기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